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6월 18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지금 촬영하는 시간은 6월 17일 월요일 오후 5시인데요. 여기 LA 시간으로는 한국은 벌써 모닝 브리프가 끝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시간으로는 6월 17일 월요일 5시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말리부로 왔습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차가 안 막히니까 어제 밤에 왔는데요. 밤에 오니까 한 25분, 30분 정도 걸려서 말리부에 있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가지고 구한 집에 왔습니다. 어제 잤던 곳보다는 조금 그래도 방이 한 칸 더 많아 가지고 여유 있게 잠을 자기는 했었는데, 이 해외만 오면 침대 매트리스가 너무 푹신해 가지고 이 잘 때 보면 이렇게 좀 푹 꺼지거든요. 시차도 좀 안 맞아서 잠을 설치기도 하는데 침대도 너무 안 맞아 가지고 어제 자는데도 좀 고생을 했습니다. 자, 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신문 기사를 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되게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사실 한국에서 거의 24시간 풀 가동이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주일 내내 풀 가동 하다가 여기 오니까 되게 여유로워서 사실 좋습니다. 그리고 6월 시장이 페드가 QT를 축소를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650억 달러에 대한 채권을 매각을 하면서 시중의 자금을 흡수했었는데, 이번 6월 달부터 250억 달러로 줄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6월, 7월, 8월, 9월 금리 인하 전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또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방송을 연합인포뉴스라든지 여러 군데 하고 왔는데, 하고 오면서도 이렇게 딸아이 졸업식 때문에 와 있는데 시장이 또 급락하고 하면 어떡하나 참 마음이 사실 좀 조마조마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은 삼성전자가 한 1.8% 빠지면서 또 시장이 좀 밀리긴 했지만 5일 만에 주식시장 하락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마음이 편안하고요. 미국 시장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어제 딸아이 집에 기숙사로 나와서 이제 짐을 옮겨줬는데요. 거기 1층에 매니저가 되게 친절한 매니저가 있었었는데, 어제 웜의 신박을 업로드를 하려고 그 믹스드 어제 그 샐러드 집에서 촬영은 잘했는데 업로드가 안 되는 거예요. 업로드 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라고 계속 이 시계만 돌아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해서 딸아이 아파트먼트로 왔는데, 거기도 와이파이가 안 돼서 1층에 있는 매니저한테 얘기했더니 그 1층에도 와이파이가 없고 그냥 데스크탑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선이 있어서 그 매니저 컴퓨터로 겨우 업로드를 시켰는데요. 업로드 시키는데 거의 한 50분 걸렸습니다. 그래도 50분 걸리는데 좀 미안하잖아요. 5시 반 매니저가 퇴근해야 되는데 거의 6시 다 돼서 저희 때문에 6시 다 돼서 퇴근했는데, 그 매니저한테 미안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주식 투자하냐고, Do you invest in stocks? 했더니 한대요.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 계좌도 보여주는데 많이 하지는 않더라고요. 한 10,000불 하더라고요. 10,000불. 그러면서 제가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좀 여유롭게 나중에 살기 위해서면 굉장히 그 매니저가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나중에 정말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주식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을
그걸 한 40분 정도 설명을 하는 사이에 업로드가 다 됐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자메이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애프로 아메리칸인가 생각을 했었더니 자메이카에서 왔대요. 자메이카에서 왔다는 그 이유를 제가 뭐 반도체 산업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평생 이 반도체 섹터로 너는 돈을 벌면 된다 하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프린시플, 어떤 원칙을 갖고 투자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늘 제가 말씀드렸던 과점화된 아니면 독점적인 주의를 누리는 그런 기업. 그런 기업인데 그 산업 자체가 인더스트리 자체가 성장을 하면 좋잖아요. 산업의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산업에 있어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여러 가지 산업이 있는데 이 반도체는 미국 정부가 이 반도체 산업을 계속 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유를 해주고 있다. 누구로부터? 차이나로부터.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앞으로 반도체만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도 되는데 근데 반도체가 시클리컬한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프로스 앤 컨스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장점과 단점 중에 단점은 바로 volatility, 변동성이다. 그래서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다운턴 됐을 때 주가가 많이 빠진다. 네. 주가가 한 50%씩 빠진다.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 평생 돈을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벌며 반도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주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밈스탁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AMC에다가도 뭐 투자를 했다가 처음엔 벌었었는데 나중에는 까먹었고 뭐 이런저런 얘기, 엔비디아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매니저한테 정말 진심 어린 그런 얘기를 해주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 윌리엄 오닐의 24가지 24 lessons, essential lessons from for investment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윌리엄 오닐의 성장주 투자법 해가지고 몇 가지 나와 있는 그 책 반드시 이 책을 봐라. 네. 이 책을 보면 어떤 주식을 언제 사고 파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다. 네, 반드시 이 책을 읽어라 했더니 딱 메모해가지고 그렇게 알려줬었습니다. 네.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 기사에도 지금 나오거든요. 이럴 바엔 상장사 다 팔아버리자. 밸류하고 외쳐도 안 통하는 코스피라고 돼 있는데 미국 가서 미국 주식만 투자한다고 해서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죠. 네. 그 어떤 주식에 투자하는가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 원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아주 재미난 기사가 많습니다. 테슬라 기사도 있고요. 이 밸류 관련된 것도 있고요. 화장품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머스크 연속 드디어 끝나 테슬라 100% 폭등 시나리오. 네. 자, 월가에서 기술주 분석 달인으로 불리는 댄 아이버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가 테슬라 폭등 시나리오를 제시해 화제다. 16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아이버스는 급여 패키지를 둘러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소프 오페라가 마침내 끝났다며 테슬라의 장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댄 아이버스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최대
$350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현재 가격에 비해 약 100% 가까이 높은 수준이죠. 네, 17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350까지 올라가면 뭐 걱정할 게 없죠. 자, 그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가 확정되면서 테슬라 주식을 압박하던 불안 요인이 주당 20에서 $25 정도로 사라졌다고 밝혔는데요. 급여 패키지가 승인되지 않았다면 머스크가 테슬라 대신 스페이스X나 XAI에 몰두했을 것이라면서 머스크가 언젠가는 테슬라를 떠날 것이란 불확실성이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서 테슬라가 머스크가 테슬라임이 증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댄 아이벌스는 오는 8월 초에 예정된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가 다음 주가 상승 촉매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그는 테슬라의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기술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테슬라가 내년에는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 아웃퍼폼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날 테슬라의 주가는 전장 대비 2.44% 하락한 $178에 거래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 어제까지는 차가 없어가지고요. 계속 우버를 타고 다녔었거든요. 타고 다니면서 어떤 차들이 길거리에 많이 다니나 봤더니 확실히 테슬라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띄고 아직까지는 사이버 트럭은 한 대도 못 보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읽었던 일의 책을 보면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가 참 미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사실 통신 인프라잖아요. 그 통신 인프라를 지금 차세대 저궤도 위성의 인프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구축을 해놓고 있으니까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였는데 또 하나가 테슬라의 로봇 기술이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로봇 택시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 노조, 특히나 우리나라 현대 기아의 경우에는 항상 이 노조 문제 때문에 나는 투자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런 노조가 뭐 현대 기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 노조 문제 때문에 뭐 항공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라기보다는 저 투자자들한테 하나의 약간의 걱정거리가 되고는 했었었는데 지금 테슬라의 로봇이 나중에 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개발이 되면 그렇게 되면 뭐 1교대, 2교대, 그 다음에 특근수당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코스트가 확실하게 확 줄어들 거니까요. 그죠? 미래 테슬라의 영업이익 개선에는 아주 큰 기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그 책을 읽으면서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는 이제는 얼마나 싸게 사느냐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될까? 저는 이제 그게 궁금을 했었는데요. 이 댄 아이벌스 애널리스트는 아까 뭐랬죠? 12개월에서 18개월. 앞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350까지 치솟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그 타이밍은 내가 뭐 정말 바닥에서만 사겠다는 그 욕심만 아니면 190불 가서 사든 200불 가서 사든 영업이익률이 딱 돌아설 때 사면 됩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돌아설 때 딱 살려고 했을 때 우리의 그 투자를 가로막는 우리의 본능이 내가 그 140불 갔을 때 아니면 170불 살 때 내가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벌써 200불 돼버렸네. 네, 벌써 200불 돼버렸네 하면서 못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선수들은 영업이익률이 돌면서 주가가 올라올 때 올라오는 무릎 허벅지에서 항상 주식을 산다.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이럴 바에는 상장사 다 팔아버리자. 밸류업 외쳐도 안 통하는 코스피라고 돼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러셀 2000의 주가 차트랑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랑 거의 비슷합니다. 러셀 2000은 다 미국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이라고 다 오르는 건 절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나스닥은 저렇게 날아가고 나스닥의 주도 섹터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 종목들 한 30개 있잖아요.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네이버에 증권 들어가서 해외 들어가서 나스닥 누르고 거기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누르고 하면 밑에 그 관련 종목들 다 뜨거든요. 거기 인텔 지금 10년 내내 제자리예요. 10년 내내 제자리입니다. 인텔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쭉 밑으로 시가총액 좀 낮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도 눌러보면요. 네, 인텔하고 비슷한 차트 많습니다. 안 올라간 주식.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 조심해야 됩니다. 몇 개 종목을 보고 한국 시장은 안 되고 미국 시장은 되고. 예. 자, 아무튼 이 밸류업에 대해서 디스카운트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밸류업 정책 효과에도 PBR 1배 문턱을 못 넘어서 대형주 PBR 1.1배인데 소형주는 0.54배에 불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기조에도 코스피의 기업 가치가 장부상 청산 가치, 이 북밸류라고 하죠. 북밸류를 넘지 못하고 있다.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대형주와 반대로 중소형주의 주주 가치 제고 노력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고,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딱 1배를 기록을 했는데 14일 기준 그래요? 그렇죠. 지금 PBR이 약간씩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이익이 발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순자산, 이 북밸류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죠? 자기 자본이잖아요.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이 부채고 자기 자본이 내 돈이고, 그래서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합치면 이게 자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타인 자본 부채 빼고 순수하게 자산에서 자산이라면 간단하게 100억짜리 빌딩이 있어요. 근데 부채로 70억을 땡겨서 이 빌딩을 샀어요. 그러면 내 돈 30억하고 대출받은 거 70억 해서 내 자산은 100억짜리 빌딩이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순자산은 이 부채 빼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자기 자본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 처음에 자본금 플러스 그 다음에 회사가 영업을 해서 번 돈, 세금까지 다 내고 남은 돈. 남은 돈이 이익, 잉여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내 자본금하고 영업을 해서 번 돈, 이익, 잉여금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익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익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체슬리 투자자문을 저희 회사가 자본금이 26억인데요. 체슬리 투자자문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 하면서 근데 저희는 저희 회사 주주들하고 이렇게 같이 만든 회사라서 투자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분이 그러면 내가 3배 가치에 내가 투자를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보통 주식이라는 게 액면가가 있잖아요. 액면가 5,000원짜리, 100원짜리, 뭐 500원짜리 많은데 액면가가 5,000원이면 5,000원에 나는 3배 1억 5천으로 해서 3배 프리미엄 많은 프리미엄 주고 투자를 해줄게 하면서 4억을 더 태우셨다고 치자고요. 3억을 더 태우면 실제로 3억이 들어왔지만 3배수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자본금은 26억에서 1억 플러스 된 27억이 되고 나머지 2억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발행하면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그 2억 원어치는 이걸 회계로 뭘로 잡느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서 그것도 자기 자본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본이 형성이 되는데 매 분기 새로운 이익을 또 이번에 얼마 벌었다고 발표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피가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250조 정도 되거든요. 250조면 한 분기에 한 60조 정도 버는 겁니다. 60조. 60조 정도 버니까 한 분기 실적 발표가 끝날 때마다 이 북밸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 분기에 자기 자본에서 이익을 냈으니까 텍스 빼고 나면 이익이 얼마 정도 또 애드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 북밸류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밸류 BPS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의 PBR 1배는 북밸류에 해당되는 그 지수대가 작년에는 한 2,600 얼마였었고요. 계속 한 100포인트씩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한 2,800이 PBR 1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이 좋을 때는 장이 항상 피크아웃 쳤을 때는 PBR 1.1에서 1.2 사이에서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말 내년에 2,900에서 3,300 사이 정도 2,800에서 PBR 1.1배면 2,800에서 280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3,08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PBR 1.1이 피크아웃이면 3,080에서 한 3,100 정도 되는 거고 내년 되면 또 북밸류가 2,900까지 올라가니까 2,900에서 2,900보다는 좀 더 올라가겠네요. 내년에. 올해 이익을 워낙 많이 내니까. 그러면 한 2,950. 만약에 그냥 3,000이라고 보면 3,000에 1.1배면 3,3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 시장을 한 3,100에서 3,300 정도도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거 PBR 설명하다가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자, 보통 PBR 1배를 밑돌면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장부가로 죄다 팔았을 때 가치보다 현재 주가가 더 낮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죠. 저 PBR 종목은 성장 동력 둔화, 낮은 자본 효율성을 이유로 주가가 할인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집니다. 참고로 미국은 PBR이 한 얼마죠? 아침에 모닝 브리프를 월요일마다 꼬박꼬박 들으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최상무가 S&P 500의 PBR과 ROE와 PR을 항상 얘기해 주죠. 네. 오늘도 어제 아침에 했었었죠. 네, 지금 S&P 500 기준으로 PR은 21배. 그리고 PBR이 벌써 한 4.6배까지 지금 아마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ROE가 되게 높아요. 23%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의 PBR은 연초 0.88배까지 하락한 바 있고요. 이후 2월 말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3월 중순 PBR이 1배까지 반등을 했다. 하지만 고금리 상황이 시장 예상보다 길어지고 금리 인하 시기가 미뤄지면서 코스피는 추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코스피 PBR을 1배를 넘기 위한 문턱을 두드렸지만 또 번번이 밀리면서 실패를 했다. 최근 코스피 PBR이 재차 1배 수준에 도달한 건 지난 5월 중순 이후 약 한 달 만인데 증권업계에서는 중소형주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병행되어야 국내 증시가 진정한 밸류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반면 코스피 중형주, 소형주 지금 PBR이 각각 0.72배, 중형주는 0.72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형주는 0.54배로 시장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요. 사실상 중소형주의 부진이 국내 증시의 기업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평가인데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4대 금융지주 등 시가총액 규모가 큰 대형주는 보통 사업 구조가 안정돼 있고 현금의 창출력이 뛰어나고 사내 보유 현금도 많은 경우가 많다. 자금력을 갖춘 대형주는 정부의 밸류업 기조에 보조를 맞춰 배당 증액,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주주 환원 강화에 나설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사업 기반이 약한 중소형주는 밸류업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없거나 자본자산 효율성을 제고할 사업적인 여유가 없다. 최상현 베어링 자산운용 주식총괄 본부장은 진정한 밸류업은 자기자본 이익률 ROE 그리고 총자산 수익률 ROA 등 자본자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코스피 중형주 중 대표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인데 PBR이 0.45배에 불과하고요. 상속세 부담에 주가가 저평가 상태인 LS, CJ, 두산, 롯데지주 등 지주사들도 중형주에 포함되어 있네요. 저는 대형주에도 이 PBR 낮은 지주사들이 되게 많은데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중형주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코스피 소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퍼시스 0.8배, 아세아가 0.39배, 이원 0.27배, HDC 0.16배도 PBR이 극도로 낮았다. 자, 일각에서는 대형주의 저평가 현상 해소 후에는 중소형주로 옮겨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데 그동안 성장에만 힘쓰던 중소형주가 최초로 주주 환원을 시행할 경우 주가 상승 동력이 대형주 대비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고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일본 사례의 경우 대형주가 먼저 강세를 보인 후 중소형주로 확산되는 흐름이 있었다면서 대형주 위주 밸류업이 1라운드라면 중소형주는 2라운드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대형주 중에서 가장 PBR이 낮은 종목은 이마트로 PBR이 0.14배네요.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주가는 상장 후에 최고가에서 82% 급락을 했습니다. 그 밖에 태광산업이 0.14배, 롯데쇼핑이 0.19배, 현대제철이 0.2배, 현대백화점이 0.24배 등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우량주 중에서도 저평가 종목이 여전히 적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마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 약간 외통수에 빠져 있는 기업이잖아요. 쿠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커머스 기업들 그리고 C커머스 기업들이 쇼핑의 문화와 패턴을 이제 이미 바꿔버렸고 그죠? 패러다임이 사실 변한 거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월마트의 또 온라인 비중이 최근에 꽤 많이 올라왔죠. 한 30%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PBR 0.14라는 14배가 의미하는 거는요. 지금 식으로 경영을 하면 앞으로 계속 적자가 나면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 자기 자본을 다 갉아먹게 될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마트의 자기 자본이 만약에 2조라면 지금 PBR 뭐 10조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10조인데 0.14배, 1조 4천억밖에 평가를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자기 자본 10조 다 까먹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자산, 자기 자본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그 자산, 특히나 아까 부채와 자기 자본으로 해서 자산을 샀었잖아요. 그러면 이 자산 중에 이마트의 부동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설 투자를 해놓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현금화 시켰을 때 그만큼의 자산 가치를 평가를 못 받을 거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옛날에 일식집이나 이런 거 투자해가지고 쫄딱 망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중간에 한번 이거 투자 잘못했구나 싶어서 발을 빼려고 했더니 요식업을 해본 후배가 형 그거 10원도 못 건질 거야 라고 딱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실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때 뭐 들어갔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뭐 몇 억이 들어갔지만 그걸 갖다가 팔게 되면 보통 우리가 사무용 가구 이런 거 중고 시장에 내놓을 때 보면 한 15% 받나요? 네, 10,000원에 샀던 거 1,500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테리어 했던 거는 인테리어 하는데 아니 내가 이거 인테리어 하는데 3억 들었는데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망하면 이거 다 원상복구 해주고 나가야 됩니다. 다 뜯어내고요. 그냥 원래대로. 그래서 실제로 현재 자산이 그만큼 가치가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장에. PBR이 그렇게 주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바엔 상장사 다 팔아버리자. 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사는요. 중국에서 주름살 늘던 아모레, 미국 매출 늘며 활짝. 자, 최근에 아모레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여기서는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 좀 어려울 거다. 이런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 만에 주가 6.4% 상승,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 중국 이커머스 확장한 LG생건 주가 13% 가까이 떨어져, 글로벌 뷰티 기업도 중국에 발목, 세계 최대 소비시장 중국 매출 부진이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등 글로벌 명품 기업 발목을 잡는 가운데 중국 의존도 줄이기 여부가 K뷰티 기업 주가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유럽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대응에 나선 아모레퍼시픽에 주목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부각된 LG생건에 대해서는 중국 매출 성과에 따라 주가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계 고급 화장품 기업인 에스티로더 주가가 약세 돌파구를 찾지 못한 가운데 중국 매출에 따라 흔들리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최근 한 달 새 6.4% 올라 같은 기간 코스피 0.7% 상승보다 훨씬 웃더라고요. 반면에 LG생건은 13% 가까이 주가가 떨어졌네요.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두 기업은 한국을 제외하면 모두 해외 매출 중에서 중화권 비중이 가장 큰데 다만 이날 NH투자증권은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등 중화권을 제외한 미국, 유럽 매출 확대 전망을 근거로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21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했네요. 정지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2분기와 3분기 중국 사업 적자는 예상보다 심화될 수 있지만 미국으로 확장 중인 브랜드 코스알엑스와 라네즈 등이 실적을 떠받치면서 중국 시장 매출을
넘어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중국 사업 영향으로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는 10% 하향하지만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고요. 가장 최근 발표된 실적을 보면 아모레퍼시픽은 해외 매출에서 미국, 유럽 등 서구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1분기 22%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31%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중화권 매출 비중은 반대로 53%에서 44%로 쪼그라들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22년 10월 미국 브랜드 타타하퍼를 인수한 뒤에 다음 해 1분기 적자를 겪었지만 꾸준히 북미 시장으로 눈을 돌려왔고요. 하희지 현대차 연구원은 아모레퍼시픽의 북미 매출 비중은 작년에는 8% 수준으로 추정되는 바 올해에는 14%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LG생건의 중국 매출 비중이 39%에서 42%로 늘어난 반면에 북미권은 27%에서 24%로 오히려 줄어든 것과 비교가 되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은 앞서 2019년 8월에 북미 시장 확장을 위해 미국 화장품 브랜드인 에이본을 1억 2,500만 달러에 인수했지만 에이본이 실적 부진에 빠져 사업 발목을 잡자 중국 시장에 힘져왔다고 합니다. LG생건이 19년 8월에 미국 화장품 브랜드 에이본을 이렇게 인수까지 했었는데 미국이 중요하다는 거는 알았지만 그 이후에 제대로 장사를 못했네요. 중국 의존도가 주가 발목을 잡은 사정은 미국 에스티로드도 비슷한데 에스티로드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최근 한 달간 약 15% 급락을 했고요. 중국 경기 둔화 리스크가 커진 올해 1월 이후 연중 기준으로도 22%나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에스틸로드는 중국 매출 둔화를 이유로 올해 연간 순매출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에 제시한 수준 13에서 16%에서 낮춰서 7에서 9%로 내놨고 주당 순이익 EPS 목표치도 기존보다 낮은 7에서 7.21달러로 제시를 했네요. 일각에서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중국 매출 반등을 기대하는 의견도 나오는데 NH투자증권은 LG생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이고 목표가는 기존 42만 원에서 오히려 50만 원으로 상향을 했네요. 중국 이커머스 채널 확장에 따른 성과와 면세사업 손익이 하반기에 안정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이 화장품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어떤 섹터가 좋잖아요. 그러면 그냥 섹터를 통으로 사버리면 됩니다. 예, 제가 2005년, 6년, 7년, 2008년까지 한화자산 운용에 있을 때 그때 변액보험만 1조를 제가 운용을 했었거든요. 그 1조를 운용하다 보니까 1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투자가 자금도 운용을 했었는데 어떤 섹터가 움직이잖아요. 섹터가 움직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한 종목만 이렇게 집중 투자하기에는 자금이 커가지고 살 때 화장품을 사면 그냥 아모레퍼시픽부터 밑에 한국콜마 코스맥스까지 그렇게 일단은 쭉 사고요. 쭉 산 상황에서 일단 사놓고 바이앤스터디 합니다. 바이앤스터디 하면서 똘똘한 기업들 비중을 좀 더 높여놓고 웬만하면 이제 전체 섹터를 가져가다가 가져가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는 약간 과하다. 이 섹터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1등을 파는 게 아니고요. 밑에서부터 팝니다. 밑에서부터 하나씩 팔면서 결국 그 업종의 1등 기업을 맨 마지막에 팔게 되는데 지금 반도체 투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때는 다 같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올라왔는데 그 롱숏 펀드랑 헤지 펀드들이 많이 우리 시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철저하게 실적이 좋은 기업과 안 좋은 기업에
주가 차별화가 같은 섹터에서도 주가 차별화가 되게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반도체 기업들 쭉 사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도 보면 화장품도 보면 일본 시장에서 잘하는 기업, 미국 시장에서 잘하는 기업들, 예, 그런 기업들, 중국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고 뭐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갈수록 예, 주식 시장이 실력 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리가 아주 낮은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가는 유동성장 세너스는 웬만한 주식 사면 다 먹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고금리 상황에서 이 실적 장세에서는 철저하게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EU 친환경 정책 흔들 2차 전지주 주르륵. 네, 제가 그래도 여기서 한국 주식시장 계속 체크를 하는데요. 어제 보니까 2차 전지 주식들이 또 계속 많이 빠지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럽 의회 선거에서 녹색당의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며 친환경 정책 후퇴가 예상되자 국내 2차 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이 유럽의 선거가 있었군요. 코스닥 시총 5위인 엔캠 역시 블락딜 영향으로 전 거래일 대비 7%나 하락했군요. 17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LG엔솔은 전 거래일 대비 3.58%, 포스코 홀딩스는 2.37%, LNF는 3.16% 하락한 주가에 거래를 마감을 했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가 2.3%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유럽 의회 선거의 결과는 그린 래쉬, 그린 플러스 블랙 래쉬를 합쳐가지고 그린 래쉬, 친환경 정책에 반발하는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녹색당 의석수는 줄어들고 중도 우파 및 중도 우파 정당 EPP가 선전했다고 합니다. 이 EPP에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시사하면서 전기차 시장 위축 우려는 더욱 가시화됐다. 예, 전기차 관련된 주식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차피 2035년이면 모든 내연기관차가 다 판매 금지되면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는 거 아니냐. 네, 그게 하나의 큰 믿을 만한 구석이었는데 이게 2030년까지 어떻게 하겠다 했다가 지난번에도 이게 서서히 조금 밀렸잖아요. 특히나 EU에서는 독일의 입김이 센데 독일이 전기차 분야에서 좀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안 내다 보니까 독일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서서히 좀 뒤로 미루는 정책들이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었군요. 자, 유진투자증권은 에코프로 BM 목표 주가를 기존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하향했고요. 에코프로 BM 종가는 19만 8,900원인데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전기차 시장을 캐즘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책 후퇴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유럽과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 감소를 반영해서 에코프로 BM의 24년에서 30년 양극재 판매가 약 15%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네요. 한편 2차 전지 전해액 생산 기업 엔캠은 재무적 투자자가 70만 주 가량의 블락딜 전체 지분의 한 3.6%를 팔았네요. 블락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원사채 CB 물량까지 출회될 예정이라서 주주들은 추가 주가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네, 이런 걸 오버행이라고 하죠. 앞으로 나올 주식 물량이 더 있다 했을 때 오버행 우려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재무적 투자자가 들어가 있어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 지난번에 APR이 그랬죠. APR 뭐 상장할 때 되게 뜨겁긴 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2달 동안에는 그 수급을 분석을 해봤더니 상장 전에 투자했던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지분이 11%였었던 것 같은데요. 11%짜리가 한 달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1%짜리가 나와서 매수 시점은 이 두 번째 그 재무적 투자자의 물량이 거의 다 소화되는 네, 두 번째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나기 한 일주일 좀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그래서 수급을 무시하면 네,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전환사채 물량 이런 거. 결국은 이 회사 좋다라고 막 주식을 샀잖아요. 저는 전환사채 많은 기업의 주식을 살 때는 느낌이 내가 이 주식을 사면서 10만 원의 주식을 사면 이 전환사채에 들어왔던 애들 전환 가격이 뭐 3만 원에 전환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뭐 업황이 좋고 뭐 좋아서 10만 원 가잖아요. 근데 뭐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은데도 여전히 싸면 상관은 없습니다. 싸면. 근데 향후 전망까지 다 반영을 해서 주가가 비싸게 거래되는데 10만 원의 주가를 산다면 주식을 산다면 이 전환사채 투자자한테 내 돈을 네가 3만 원의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10만 원에 팔아먹을 때 내 돈을 걔네들한테 그냥 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억울하잖아요. 그 전환사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래 우리 주식 좀 더 사가지고 주가 한 15만 원까지 끌어올려. 나는 15만 원에 팔아먹게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이고 시간이 벌써 얘기하는 사이에 너무 많이 지체됐네. 이거 40분만 하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자, 마지막, 이거 2개나 남았네요. 네. 4년새 10배 성장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가 4년 동안에 10배 성장하는 게 뭐 산업이면 무조건 해야죠. 뭔가 봤더니 지원 서두르는 정부, 보건의료 등 5개 분야 합성 데이터 모델 개발, 가면정보 플랫폼에서 기업 연구자 이용 가능. 정부가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합성 데이터 시장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라고 합니다. 합성 데이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024년 개인정보기술 포럼 세미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공공안전, 유통, 금융 등 분야별 5종의 합성 데이터 생성 참조 모델을 소개했고요. 이 합성 데이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생성한 합성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받지 않아서 안전조치를 할 필요가 없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권리보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최장혁 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합성 데이터는 대표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로 인공지능 AI 혁신 성장을 주도하면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담보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라면서 개인정보위는 합성 데이터 관련 규율 체계를 구체화하고 합성 데이터 생성 검증 기술에 대한 R&D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합성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 네. 약간 우리가 그 표절 그죠? 예, 똑같은 거 갖고 와서 내 거인 것처럼 표절 문제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도 짜집기 한 거. CFA 시험에 보면 그런 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모자이크 티어리라고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정황을 예를 들면 1980년 초에 폴 볼커가 금리를 어떻게 올렸고 제롬 파월이 지금 금리를 어떻게 올렸는데 또 과거에 석유 파동이 있었던 79년과 이번에 석유 파동 그리고 79년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의 소련의 침공과 이번에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거를 다 조합을 해봤을 때 이번에 1980년에서 CPI가 14.8을 찍고 떨어지면서 주가가 올랐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하게 주가가 오를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모자이크 하듯이 이렇게 끼워 맞춰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이런 거는 저작권의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사는요, 그냥 오늘 시간이 좀 남을까봐 해서 6개를 했었는데,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본의 환대 문화가 사라진다라고 돼 있는데 30년간 저물가 유지했던 일본 최근 물가 오르자 국민들이 부담 이전과 같은 여유와 친절이 없어져 이중 가격제 사진 촬영 금지 등 외국인 관광객 향한 혐오가 확산되고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오모테나시 일본 특유의 손님을 환대하는 대접 문화를 말하는 단어인데요. 일본을 찾는 많은 외국인이 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모테나시입니다. 호텔이나 식당에서 생각 이상의 서비스를 받는 거. 우리가 갈 때도 보면 관광버스 타고 이제 그 호텔 숙소를 나가는데 그 호텔의 매니저부터 직원들이 전부 다 마당까지 나와가지고 막 손 흔들면서 인사 한 100번 하잖아요. 네. 계속 하면 계속 버스가 떠날 때까지. 버스가 떠나면서도 뒤에 이렇게 쳐다보면 계속 뒤에서 손 흔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 우리가 한 번씩 이 문화적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오모테나시. 대단하다. 저렇게 어떻게 손님을 참 환대를 하냐. 그런데 이런 오모테나시가 최근 일본에서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후지산 사진 명소로 꼽히는 곳에서도 못 보게 대형 가림막을 한다든지 관광객에만 돈을 더 받는 이중 가격제 도입 등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유가 최근에 물가 상승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 요런 얘기를 쭉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물가는 이미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 총선에서 대파로 상징되는 물가 급등이 중산층의 분노를 일으켜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먹거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부르기에는 부끄럽다. 이렇게 이승훈 도쿄 특파원의 기사였습니다. 네, 오늘의 오메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